1999년 세기말 스키장에서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그때였죠. 예를 들어 술이 떡이 되도록 취하면 세상이 울렁울렁거리고 고개가 땅으로 숙여지며 땅만 보고 걷게 되죠. 방향 감각은 상실되고 균형 감각은 20% 수준으로 떨어져 비틀거리게 되고 세상이 막 흔들리죠.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웃기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경험해 보시면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이 흑백처럼 보인다고요. 만약 그때 그대로 걸어 나갔다면 왜 멈출 생각을 못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사람이 홀린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가 자신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순간, 비록 짧은 시간이었을지라도 장소에 따라서는 생명의 위험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뭔가에 강하게 부딪혔다는 걸 알았습니다. 몸이 심하게 휘청거렸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저의 어깨를 누군가가 꽉 잡아주더군요. 특히 어깨를 잡은 손의 엄지 부분 있잖아요. 지압할 때 어깨를 엄지로 꽉 누르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이었죠. 그곳에서 느껴진 고통이 정신을 들게 했습니다. 뒷덜미 쪽에서는 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느낌이라고 표현했냐 하면 어깨에서 느껴지는 생생한 감각은 고통이었지만 작은 비명이 나와 고개가 그쪽으로 꺾였거든요. 어깨를 누르니 아파서 고개가 숙여졌다는 거죠. 뒷덜미 쪽에서 느껴지는 것은 고통이 아닌 아주 표현하기 미묘한 감각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깨가 너무 아파서 눈을 찌푸렸는데 그 순간 시야가 확 좁아지더니 세상이 순간적으로 밝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웃기는 제스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인 것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고 그때는 몰랐고 그 이후에 어렴풋이 느꼈고 나중에야 결국 확신했지만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존재에 의해 잠시 빙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에게 무슨 억한 감정이 있었길래 지금도 설마 하지만 그대로 걸어나갔다면 고속도로로 나갔을 것이고 꿈에서라도 생각하면 아찔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제 어깨를 낚아챈 분이 누구냐고요. 스님이었습니다. 저와 부딪혔던 분이 스님이었고 저를 잡아주신 분도 그 스님이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지역은 유명한 사찰들이 모여있고 이 휴게소가 대도시로 나갈 때 꼭 거치는 곳이라 스님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지금도 가끔씩 그 기억이 떠올라 무섭지만 제 평생 그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생긴 것이 무섭게 생긴 것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스님의 얼굴을 보며 느낀 공포는 일반적인 공포와는 달랐습니다. 정말 무섭고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무거운 공포감이었죠. 스님의 눈빛과 입술,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세상에서 그렇게 무서울 수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스님이었을 뿐인데 말이죠. 정말 가슴이 저려오도록 무섭다는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오금이 저리고 몸이 꼼짝없이 올가매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그 무서운 공포감 때문에 방금 전까지 아그랄하게 치솟던 짜증스런 감정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몇 초 동안 스님의 얼굴조차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스님도 어떤 연유로 저를 막아 세웠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다가 스님과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저는 뭐라 말할 수도 없었고 정신을 차리니 버스가 출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뿐이었죠. 냉정하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할 겨를도 없었고요. 또한 스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무서웠고 그 스님에게 고맙다는 말조차 못하고 그냥 버스에 올라타 버렸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생명의 은인일지도 모르는 분인데 저도 왜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버스에 오르자마자 5번째 줄 반대편에 앉아있는 인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명 그 자리에서 제 손목을 잡았다면 이 사람뿐입니다. 번거진 모자를 푹 눌러 얼굴을 반쯤 가리고 아주 조용히 눈을 감고 주무시는 듯 앉아있는 아주머니 말이죠. 왜 제 손목을 그리 꽉 움켜잡았을까요? 그리고 조금 전 제가 겪은 그 상황은 뭐라 설명할 수 있을지 빨간색 점퍼의 파마머리가 아닌 긴 생머리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고 있는 것 같아서 깨워서 왜 남의 손목을 그렇게 세게 잡았는지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통로를 따라 제 자리로 돌아가는데 뒤에서 목탁 소리가 톡톡하고 들려오더군요. 자리에 앉아 정면을 보니 운전기사 사모님이 스님에게 시주하는 모습이 보였고 스님이 감사하다며 인사하고 목탁을 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스님은 한동안 버스를 내리지 않고 몇 번이나 목탁을 더 치신 후 불경을 몇 차례 암송하시고 내려가셨죠. 그제야 바라보니 아까 저랑 부딪혔던 그 스님이었습니다. 저를 따라 버스에 오르셨더군요. 뭐라 말할 수도 없었고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죠. 이 지역은 스님의 왕래가 많아 시주도 이곳 사람이나 자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구토가 느껴졌습니다.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토할 것 같았죠. 겨우 참고 물 한 모금 마셔도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버스를 타고 가다가는 정말 올릴 것 같았죠. 할 수 없이 출발하려는 버스를 세우고 맑은 공기나 쐬야겠다고 생각하며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다시 내렸습니다. 몸에 무리가 갔고 아까 마신 맥주가 발악하는구나 생각했지만 이게 술 때문이 아니라 가슴이 답답해서 나는 구역질이었습니다. 그 정도 느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술 먹고 속이 울렁거려서 나오는 구토와 체해서 가슴이 답답해서 나오는 구토는 느낌으로 충분히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상당히 불쾌한 구토였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도 정작 토는 나오지 않고 기분만 더 찜찜하고 불쾌해졌습니다. 나와서 담배 한 대를 입에 물고 있으니 갑자기 알 수 없는 눈물이 맺히더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겁니다. 참으려니 코가 맹하게 아리고 매웠습니다. 슬픈 감정도 아닌데 갑자기 눈물이 막 흐르더군요. 손바닥으로 눈을 마구 비볐는데 과할 정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담배 반도 못 피우고 그냥 버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세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을 씻고 투덜거리며 걸어 나오는데 눈에 딱 띄는 곳이 카세트 판매하는 휴게소 자판이었습니다. 갑자기 뭔가 떠올랐습니다. 아저씨, 혹시 천수경이나 반야심경 테이프 있으세요? 이곳은 스님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고 관광철이 되면 사찰을 찾는 불교 신자들도 많이 방문하는 곳이라 그런 종교적 물품을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불경 테이프는 기본으로 있었고요. 당시엔 mp3가 아닌 카세트 테이프였죠. 다만 이걸 들으려면 테이프 재생기가 필요했지만요. 반야심경 테이프 하나 사서 주머니에 넣고 계산하려고 보니 그제서야 생각났습니다. 저번 휴게소에서 씻을 때 색을 벗어놓고 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다행히 주머니에 잔돈이 남아 있었고 테이프를 계산하고 버스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놓여있는 색을 발견하자 번개처럼 지퍼를 열고 108염주를 꺼내 목에 걸었습니다. 손목염주도 차고 묵주를 가슴에 밀어넣고 십자가 목걸이도 목에 걸었습니다. 그제야 귀에서 앵앵거리던 소리가 잦아들고 머릿속에서 울리던 이상한 소음도 줄어드는 것 같았으며 뱃속도 조금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버스가 움직일 때도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저희 버스를 무심히 지켜보던 사람과 눈이 마주쳤는데 바로 그 스님이었습니다. 우리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자 스님은 바로 옆에 있던 코란도 차량에 올라타시더니 저희 버스 뒤쪽으로 서서히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뒷커튼을 열고 바라보니 조그맣게 미등을 켠 채 바로 우리 뒤쪽에 있더군요. 그날은 한낮이었지만 날이 어둡고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여기가 고산지대여서 더 그랬겠죠.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무엇을 겪었는지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때 손목이 조금 쓰라렸고 그제야 제 오른쪽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자국이 벌겋게 부어있더군요. 이제 오기가 생겼습니다. 다시 5번째 좌석 쪽으로 걸어가서 저도 이른바 방어구를 득하고 장착한 상태였기에 조금 대담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쪽 가방을 치우고 그 자리에 앉았죠. 소위 말하는 골 때리는 5번째 자리에 직접 앉았습니다. 손목에 채워진 묵주를 만지작거리면서 색을 열고 커다란 염주 하나를 꺼내 엉덩이에 깔고 앉았습니다. 꼴의 방어는 확실히 하자는 철없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옆자리를 보니
그 아주머니는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같은 자세로 말이죠. 옆에 남편 되시는 분도 반쯤 입을 벌리고 주무시고 있었고 저는 한동안 계속 그 아주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왜 남의 손목을 손자국이 생기도록 굶겨잡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은 사람을 조금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제가 빙이 됐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사고가 완전히 결여된 상태였고 다만 제가 살아오는 동안 그러한 경험을 충분히 했기에 이것이 어떤 종류의 현상에 의한 것인지만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출발 전부터 요상한 것이 보이더니 때낮인데도 이들이 설치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한 놈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낮에 설치는 것들은 웬만한 악령이 아니고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걱정이 되어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 사모의 이야기를 들으니 아직 해코지에 한 번 안 당했다고 하니 그냥 자기들 좋다고 여기부터 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이 미쳤습니다. 아까 씻으면서 염주랑 목걸이를 빼놓았던 것이 무척 후회됐습니다. 그걸 차고 있었으면 그런 황당한 경험은 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한 10분인가 20분 정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바로 뒤쪽에 있는 뺀질이가 농담을 하길래 저도 같이 웃어주었고 속이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슬슬 시원한 게 땡기기도 했죠. 저희 팀은 어딜 가든 항시 필요한 물품은 현지에서 조달하며 생활해왔기 때문에 몸만 가지고 가면 거진 다 해결됐습니다. 이번 여행도 필수품 이외에는 아무것도 준비해 오지 않았죠. 하지만 여기 은행팀은 달랐습니다. 은행 직원답게 모든 걸 계산적으로 생각하더군요. 여기서 맥주를 사면 비싸니까 미리 맥주까지 챙겨올 정도였죠. 맥주는 박멸치 과장이 챙겨왔습니다. 저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와 맥주 한 캔을 따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스키장에만 도착하면 이 버스와는 빠이빠이니까 올 때는 무슨 핑계를 대든 이 버스를 타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죠. 손목을 움켜잡던 고개를 180도 꺾었던 그 순간을 뒤로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머릿속을 비우자고 다짐하면서 맥주 한 캔을 거의 원샷해 버렸습니다. 뒷커튼을 열고 바라보니 혹시나 했지만 뒤따라오던 코란도는 어느새 사라져 버렸더군요. 뺀질이 이야기에 끼어들며 억지로 웃고 분위기를 즐겨보려고 했었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모든 이들이 바라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으로 내리고 멀찍이 걸어나와 그 버스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지만 왜인지 어떤 행동이 나올지 몰라 성호를 긋고는 뒤돌아 달아났습니다. 이 버스에 더 있다가는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돌아올 때는 절대 이 버스를 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든 이 버스만은 절대 타지 않겠다고 말이죠. 이걸로 이별인 거죠.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그때 다 때려치우고 그냥 보따리 꾸려서 주랭랑이라도 쳤겠죠. 솔직히 말해 이 정도까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휴가를 온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큰 일들을 위해 사전포석으로서 이 휴가의 의미가 컸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위기에 초를 치는 행동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공포감보다 더 무서웠던 것이 바로 이 휴가의 진정한 목적이었겠죠. 다들 들떠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저 혼자 다들 주의하세요. 저 귀신 봤거든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귀신 타령을 하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세상이 하얗고 눈부셨습니다. 완전 하얀 세상. 다들 환호성을 지르고 들떠 보였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스키장에 처음 온 촌놈들이었습니다. 인간은 이상하게도 분위기에 많이 사로잡히는 생물이라서 방금 전까지는 스키장이 별거 있냐며 궁시렁거리더니 지금은 사람 구경, 시설 구경에 눈이 휘둥그레진 모습이었습니다. 전대빵님이 이끄는 대로 건물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일종의 콘도 형식으로 된 건물이었는데 간이 부엌도 있어 음식물을 직접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물론 같은 형식의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베란다에 나오면 바로 옆집과 1m도 안 떨어져 있어서 옆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훤히 알 수 있는 그런 구조였지만요. 사람도 많아서 방을 여러 개 잡았습니다. 전대빵님과 깡 사장은 다른 건물, 즉 호텔급 모텔방을 하나 잡았고
우리는 콘도 같은 건물에서 여자 3명이 한 방을 쓰고 남자들은 나머지 한 방에 다 몰아넣었죠. 원래 콘도는 가족 단위로 오는 곳이라 남자 5명이라도 충분할 줄 알았는데 오산이더군요. 이건 잠자리도 겨우 나왔습니다. 남자 5이 북적거리니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전대빵님이 잠시 알아보러 프론트로 나갔고 여자들은 짐도 풀기 전에 스키 타러 나간다고 야단이었습니다. 저는 강 사장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상태가 지금 말이 아니다. 금 몸살 기운이 몰아치고 있다. 여기서 쉬지 않으면 3박 4일 내내 민폐를 끼칠 것 같다. 차라리 지금 조금 쉬면 회복될 것 같아. 배 좀 막아준 약도 방금 먹었고 약 기운도 올라와서 강 사장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들 스키 타러 나갈 때 저만 쉬기로 했습니다. 그때 전대빵님이 오셔서 스키장이 비수기로 접어드는 시점이라 방이 하나 더 남아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복잡하면 옮기라고 하셔서 저와 박둥이, 뺀지리가 방 하나를 더 받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방이 212호로 바로 아래층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3층 312호에 있었으니 바로 아래층이었죠. 솔직히 연인을 위한 그런 구조의 방 같더군요. 정말 딱 남녀 둘이 오면 좋을 것 같은 방이었습니다. 박둥이랑 뺀지리는 벌써 스키 장비 빌리러 나가버렸고 이사는 저 혼자 했습니다. 박둥이와 뺀지리 짐을 끙끙대며 들고 들어와서는 구석에 던져놓고 보일러를 올렸습니다. 예약된 방이 아니라 그런지 방을 데워놓지 않았더군요. 들어오니 냉기가 사방팔방으로 휘몰라쳐서 마치 시베리아 벌판에 혼자 내던져진 줄 알았습니다. 히터를 켜고 방이 데워지길 기다리며 오들오들 떨고 있었죠. TV를 켜서 액션 프로그램 하나 고정해놓고 두꺼운 이불을 둘둘 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방이 서서히 따뜻해지면서 몸이 노곤해지고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귀에는 요란한 TV 소리가 들리고 감각이 점점 멀어지더니 급히 잠이 들었나 봅니다. 갑자기 어떤 무게감 같은 것이 느껴졌고 조금 답답한 마음에 눈을 떴습니다. 사방이 좀 어두워져 있더군요. 그리고 몸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이 보니 제가 보일러를 너무 세게 틀어놨고 항공 점퍼를 입은 상태로 두꺼운 이불을 둘둘 말고 잠들었으니 마치 핀란드 사우나 속에서 몇 시간 잔 것과 같았죠. 몸이 완전히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팬티를 벗었자면 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몸이 찌뿌둥하고 축축해서 정신 차린 김에 샤워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숨도 막히고 방 안이 시베리아 벌판에서 아프리카 초원으로 워프해 있더군요. 보일러를 적당히 낮추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시간이 오후 대여섯 시쯤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2시간 이상 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난 자리에서 그대로 옷을 훌훌 벗고 새 팬티 한 장 들고 욕실로 들어갔죠. 다행히 방은 꾸지리했지만 욕실은 타일을 새로 했는지 깨끗했습니다. 샤워기를 틀고 뜨거운 물을 몸 위로 확 뿌리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때 담배 한 대 빨아주면 더 좋죠. 욕실에서 샤워할 때면 꼭 담배 한 대를 챙기던 사람입니다. 샤워 전에 담배 한 대 하지 않으면 왠지 샤워한 것 같지 않았죠. 홀딱 벗고 쭈그려 앉아서 만나게 담배 한 대를 땡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요상한 소음이 귓전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이 소리는? 제법 욕실이 울릴 정도로 크게 들려서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이 소리는 쇠를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좀 묵직하고 탁한 쇠 소리였는데 근원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탁탁거리면서 들려왔죠. 쇠소리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혹시 밖에 누가 왔나 싶어서 고개를 내밀었는데 아무도 없었고 이상하게 탁탁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보일러가 돌아갈 때 배수관에서 물이 빠지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아까 경험도 있었고 혼자 있으니 평범한 소리에도 기분이 으스스해지더군요. 뭐 별거 아니겠지 하며 샤워기를 틀었는데 틀자마자 그 소리가 딱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 배수관에서 물이 돌아가면 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물을 잠그니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기분 좋게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몸을 닦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싶었지만 팬티 2장만 챙겨온 저로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후다닥 전화기를 꺼내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벤지라, 여유분 체육복이나 입을 만한 거 없냐? 물어보니 지 거만 챙겨왔대요. 당연하겠죠. 어쩔 수 없이 땀에 절은 청바지를 방바닥에 깔고
그 위에 이불을 덮어 빨리 말리기로 했습니다. 갓 샤워하고 나오니 몸이 개운한 것 같아 살짝 베란다 밖으로 나가보니 찬바람이 콧구멍을 강타하며 짜릿했습니다. 옆 동네는 사람이 없는지 조용했고 오른쪽, 왼쪽도 사람이 없는 듯 했습니다. 추워서 더 이상 서 있기 힘들어 담배를 문 채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죠. 여긴 침대방이 아니고 그냥 맨바닥에 이불 깔고 자는 곳이었습니다. 현관 입구에서 정면으로 작은 취사실이 있었고 나머진 욕실과 방이 전부였습니다. 아까 뺀지리에게 전화할 때 물어보니 다들 저녁 먹는 것도 싫다 할 정도로 스키 타느라 정신이 없다고 하더군요. 혼자 심심해서 TV나 볼까 하고 리모컨을 찾는데 리모컨이 보이지 않더군요. 온 방 구석구석을 다 뒤져도 리모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리모컨을 도대체 어디에 뒀더라. 분명 리모컨으로 TV를 켠 것은 기억하는데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죠. 그때 제 복장이 위통은 벗은 상태였고 팬티 한 장만 입고 있었습니다. 보일러를 심하게 높게 틀어 놓았더니 방 안이 뜨겁게 끓고 있었죠. 그 상태에서 방 안을 구석구석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 방금까지 옆에 있던 리모컨이 사라져버린 듯 보이지 않는 경험이요. 방 구석구석을 다 뒤졌지만 결국 리모컨을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리모컨으로 TV를 켠 건 확실했죠. 혼자 있으려니 기분이 이상해지고 오늘 내내 신경을 건드린 상황들이 자꾸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애들을 찾으러 갈까 했는데 그때 제 마음을 알아챈 듯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들 저녁 먹으러 간다고 건물 앞으로 내려오라고 하더군요. 허겁지겁 옷을 끼워 입고 내려갔습니다. 잠시 기다리는데 물 만난 듯한 차림으로 군데군데 눈덩이를 묻힌 일행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머리카락이 다 헝클어지고 이 추운 날씨에도 땀까지 흘렸더군요. 전대빵님이 한턱 쏜다고 해서 다들 레스토랑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여자들은 잠시 옷 갈아입고 온다고 올라갔고 남정네들은 담배 한 대씩 피우고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적뒤적하니 담배며 지갑이며 다 방에 놓고 온 걸 알았습니다. 마침 방이 2층이라 계단 타고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딱 열고 뛰어들기 직전이었습니다. 눈앞에 시커먼 것이 반듯하게 놓여있는 것을 보고 온몸의 모든 근육이 초긴장 상태로 바짝 독이 올랐습니다. 모든 세포의 신경이 두 눈으로 쏠렸습니다. 현관 바로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앞에 반듯하게 놓여있는 리모컨이 보였습니다. 누런 방바닥 위에 정말 반듯하게 놓여있던 리모컨이 말입니다. 내가 그 리모컨을 찾으려고 방 구석구석을 모조리 다 뒤졌는데 이게 눈에 확 띄는 곳에 왜 있었을까요? 정말 그때 제 자세는 왼발은 방바닥 위에 올려져 있었고 오른발은 채 신발도 벗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방바닥 위쪽에 있는 재떨이와 담배를 보았지만 갑자기 솟아오른 등골 오싹한 상황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기도 힘들었습니다. 심호흡 한 번 하고 리모컨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리모컨을 TV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확실히 새기며 다짐했죠. 분명 리모컨은 TV 위에 놓았어. 담배를 챙기고 색도 들고 후다닥 내려왔습니다. 마음이 급해 얼마나 빨리 뛰쳐나왔는지 신발이 채발에 걸리기도 전에 맨발로 나와버렸습니다. 허겁지겁 내동댕이 친 신발을 까치발로 뛰듯 주워들고는 후다닥 내려왔죠. 등 뒤에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찝찝함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못 봤을까? 바로 입구에 있던 리모컨을 도대체 얼마나 찾아 헤맸던 걸까요? 정말 그곳에 있었다면 안 볼 수 없었을 텐데 눈만 돌리면 바로 보이는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레스토랑에 도착해보니 다들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찝찝함을 가슴에 묻고 마냥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혼자 외톨이가 된 기분이고 죽음 같은 느낌이었죠. 가끔씩 마음에도 없는 썩소를 날리며 고기를 써는 건지 제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혼미했습니다. 얼굴에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려와서 살짝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 팀이 있었는데 그 운전기사분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기사분과 합석한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저는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고동색 벙거지 모자에 빨간색 파카를 입으신 그 아주머니.
아마도 내 손목을 잡았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던 그 아주머니 일행이더군요. 왜 그분들이 운전기사분 가족과 함께 동석해 식사하는지 이유는 몰랐지만 안 그래도 가슴이 많이 놀랐는데 그 아주머니까지 보이니 왠지 섬뜩한 기분이 들더군요. 다들 식사를 마치고 커피타임을 가질 때였습니다. 뭔가 느낌이 아주 이상해서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슬쩍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빨간 파카의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참 미인상이셨고 아줌마인데 긴 생머리를 하고 계셨죠. 아줌마 하면 거의 복을 파마나 쇼커트를 하시는데 반의 눈에 확 띄는 생머리였죠. 그래서 더욱 기억에 남았습니다. 거의 수초간 서로를 응시했는데 낯선 사람끼리 눈이 마주치면 응당 시선을 피하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아주머니는 시선을 틀지 않고 저를 계속 응시하더군요. 순간 나한테 관심이 있나 싶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없이 심지어 눈도 깜빡이지 않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한동안 눈이 마주치고 서로를 쳐다본 지 5초 이상 되었죠. 황당해서 저는 그냥 눈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주머니가 계속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 뒤통수가 너무 근질거렸습니다. 배부르게 식사하고 커피까지 마셨으니 당연히 다음 코스는 담배였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남정네들은 다들 담배를 피우러 일어섰습니다. 옳다구나 하며 저도 일어섰죠. 싹 돌아봤더니 어느새 아주머니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들 담배 한 대씩 피우고 각자 방으로 돌아가서 좀 쉬다가 본격적인 파티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대빵님과 깡 사장은 호텔로 올라갔고 우리 팀과 은행팀은 콘도로 내려갔습니다. 밥이 코로 넘어갔는지 입으로 흘러들어갔는지 긴장한 상태에서 밥을 밀어 넣은 것이 화근이 되었는지 명치 부분이 꽉 막혀 아리고 단단히 체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감기 몸살에 귀신까지 보고 급제까지 하다니 할 건 다 했네요. 정말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박둥이와 뺀지리가 앞서가고 저는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방 안이 컴컴하더군요. 내가 불을 켜두고 나왔던 것 같은데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체 건장한 남정네 둘이 옆에 있으니 별반 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체한 느낌이 더 지랄 같아서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귀신보다 체한 게 더 짜증났죠. 다들 포만감에 대충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박둥이와 뺀지리는 눈썰매의 기력을 소진했는지 방바닥에 쭉 퍼져 있었습니다. 뺀지리가 TV를 켤 때도 저는 리모컨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할 정도로 당시에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TV 위에 잘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자꾸만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자를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뺀지라 배준마한테 소화제나 있는지 물어봐 줄래? 아까 저녁 먹은 게 좀 과했나 보다. 네, 가보고 올게요. 뺀지리는 대답하며 방에서 나갔습니다. 박둥이는 옷을 주섬주섬 갈아입더니 샤워하러 들어갔고 저는 혼자 속이 덥수룩해서 TV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뒤 입구 문이 열리고 뺀지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좀 있더냐? 와, 아줌마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여기 있어요. 역시 준비성이 철두철미한 배준마. 감사한 마음으로 소화제를 2알 먹고 퍼질러 누우니 은근히 잠이 솔솔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재수 없게 별일 다 겪고 정말 그때 기분은 한마디로 개통 밟은 꼴이었죠. 옆에서 뺀지리도 졸렸는지 아예 팔자로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것 같았습니다. 나도 샤워해야 하는데 박 과장님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지? 전 뺀지리가 투덜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주 가늘게 쿵 하는 소리가 나긴 했지만 신경 쓸 만한 소리는 아니었고 그냥 스쳐가는 소리 정도로 들렸습니다. 분명 뭔가 소리가 나서 제가 소리쳤죠. 박 과장, 아직 멀었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들어간 지 한참 됐는데 저 사람 땜이냐? 왜 이렇게 안 나와? 아이씨, 덩치가 있어서 비누칠할 때가 많은가 보죠. 뭐, 그때였죠. 저는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따라 먹는 걸 좋아하는 제가 소화도 못 시킬 만큼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뭐 하는지 한번 들여다봐. 전뺀질이는 투덜거리며 욕실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박 과장님, 아직 멀었어요. 문 앞에서 그렇게 외쳤는데도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과장님, 뭐 하세요? 뺀질이는 왈칵하고 문을 열었고 녀석의 놀란 외침에 저는 본능적으로 후다닥 일어나 욕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욕실 바닥에 큰 대자로 누워있는 박 과장이었습니다. 샤워기에서는 아직도 물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 상태로 박 과장은 정자세로 딱 굳어 있었습니다. 민망한 얘기지만 알몸 상태에서 입을 반쯤 벌리고 눈을 부릅뜬 채 이상한 거품 같은 것이 입가에 물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 상태에서 오줌을 줄줄 싸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 큰 어른이 알몸 상태로 욕실 바닥에 누워서 오줌을 줄줄 싸고 있는 모습이라니. 전뺀지리의 놀란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였습니다. 둘이 그 상태로 경직된 채로 그 장면만 보고 있었는데 오줌이 그치지 않고 계속 줄줄 새더군요. 공포감, 걱정, 불안, 온갖 생각이 머리를 뒤흔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난 건 졸도했나? 아니면 심장마비 같은 생각들이었고 재빨리 기도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이 있어서 기도를 확보하려고 머리를 뒤로 젖히려고 했는데 사람 몸이 마치 통나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덩치도 있는 친구라 머리를 뒤로 젖히려다가 상체가 딸려 들어 올려졌습니다. 뺀질이는 쏟아지는 샤워기를 잠그고 수건을 들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지만 박 과장은 여전히 오줌을 싸고 있었죠. 물론 조금씩 줄어들긴 했지만요. 정말 시겁할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눈을 부릅뜬 상태로 물이 계속 떨어지는 샤워기 아래에서 오줌을 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고 있다는 건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뺀질이와 함께 박 과장의 상체를 들어 올리고 저는 다리를 잡고 방으로 옮겼습니다. 정말 통나무를 옮기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기에서 차가운 물을 뽑아서 박 과장의 입에 조금씩 흘려넣고 뺨을 가볍게 때렸습니다. 그때 박 과장의 눈알이 마구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저리 눈알이 굴러가며 거친 호흡을 하더니 상체가 들썩이며 몇 번 기침을 했고 갑자기 저를 꽉 움켜잡으며 마구 떨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제 손목이 시큰할 정도였습니다. 당장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꽉 움켜쥐었죠. 고통이 확 밀려왔습니다. 정말 온 힘으로 손목을 꽉 움켜잡고 있었기에 제가 손목을 부리치려 버둥거려도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박 과장, 왜 그래? 정신 차려. 무슨 일이야? 저는 당황하며 외쳤지만 박 과장은 저를 더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아파. 손 좀 놔. 너무 아파. 정말 비명을 지르듯 말하자 뺀질이가 달려들어 손목을 풀어주었습니다. 제 손목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리고 한동안 방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과장의 호흡이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고 드디어 박 과장이 알몸인 상태로 이불을 덮고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뺀질이가 수건을 건네주며 몸이라도 닦으라고 말하자 박 과장은 수건을 받아 몇 번 몸을 닦더니 갑자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욕실에 웬 여자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쭉 타고 올라왔습니다. 뺀질이도 놀란 표정으로 어이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무슨 여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자 박 과장은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몸에 비누칠을 끝내고 씻고 있었어요. 그리고 칫솔에 치약을 묻혀 양치를 시작했죠. 거울은 수증기 때문에 흐려서 잘 보이지 않았고 그때 어깨가 가려워서 몇 번 긁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입을 헹구려고 거울에 물을 뿌렸는데 거울에 나타난 제 모습 옆에 시커먼 게 보였어요. 바로 생머리를 늘어뜨린 여자의 머리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 방 안은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내 어깨 위에 걸쳐져 있었어요. 그 순간 공포감이 밀려와서 그대로 주저앉았고 그러다 보니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듣고 있던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그려져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뺀질이도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 과장이 머리를 움켜잡고 말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그는 얼굴에 치약 거품이 묻은 채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황은 기이하고 공포스러웠지만 동시에 민망하기도 했죠. 박 과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고 저와 뺀질이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과장님, 몸이라도 닦으세요. 뺀질이가 수건을 건네자 박 과장은 수건으로 얼굴과 머리를 몇 번 닦고는 그냥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이불을 덮고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TV 소리만 요란하게 방 안을 채우고 있었죠. 박 과장은 여전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박 과장, 이제 빨리 잊어버려요. 솔직히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하자 박 과장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이게 헛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헛것봤다고 생각하세요? 그의 눈빛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서. 너 내 소문 못 들었어? 그제야 박 과장은 마치 기인을 본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팀장님, 솔직히 내가 잘못 봤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생생해요. 사람 머리만한 걸 내가 잘못 볼 리가 없잖아요.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서 얼굴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정말이었습니다. 그건 확실히 여자였어요. 그의 말에 저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이제 그만 생각해. 오늘은 그냥 좀 쉬자.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하며 저는 그가 겪은 일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다들 피곤했는지 하나둘씩 잠에 들었고 저는 다시 방 안의 공기를 가라앉히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